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통상법 제15주차 마지막 주입니다. 예, 후반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5회차 시 강의분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뉴욕 협약, 그러니까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의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을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상사 중재 부분 을 공부하다 뉴욕 협약 국제 상사 중재 부분 뉴욕 협약까지 살펴본 것 같습니다. 국제 거래의 절차법적 부분, 국제 소송, 국제 상사 중재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제 상사 중재 관련해서 임시 중재와 기관 중재 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뭐 나왔습니다만은 당사자들이 특별히 공적 서비스, 어떤 공적 기관,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중재 합의하고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중재 판정을 받고 협약에 따라 집행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임시 중재입니다. 기관 중재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때 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이름은 법원으로 불리우기도 하고 상사 중재원, 대한 상사 중재원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웁니다만은 이름에 상관없이 그것은 정부 기관이 아니고 중재에 관련한 국제 상사 중재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 성격의 커머셜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엄정한 중재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적 성격이 있는 기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물론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그것을 우리가 기관 중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시 중재와 기관 중재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중재와 기관중재, 우리 교재 522페이지입니다. 중재는 임의중재 또는 임시중재 그리고 기관중재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임시중재는 우리가 임의중재라고도 불러요. 임시중재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형태의 중재이다. 임시중재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직접 규칙을 정하거나 중재 규칙도 스스로 합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재 관련해서는 당사자 자치 원칙이 쭉 일관되게 적용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니면 운시트랄 중재 규칙과 같은 임시 중재에 사용하기 위한 표준 규칙을 이용한다. 합의에 따라서 어떤 중재 규칙을 사용할 것인가 합의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 중재는 당사자가 상설적이고 조직화된 특정 중재기관을 후원하여서 합의 절차가 진행되는 형태의 중재이다. 국제상사 중재를 주도하는 이러한 국제상사 중재 기관으로서는 국제상업회의소, 우리가 ICC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 약어로 ICC가 어떤 경우에는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 형사 재판소 로마 조약에 따라 설립된, 이거는 이제 국제 공법상 기구입니다. ICC를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국제 거래법을 공부할 때 ICC는 국제 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소위 NGO입니다. NGO.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NGO라는 건 뭐예요? Non-governmental, 비정부 간 기구라고 부르죠. 가장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대표적인 비정부간 기구의 하나가 ICC입니다. 시장 관련해서 힘이 세죠. 그에 비해서 이제 좀 야당적 성격이 있는 국제 비정부 기구로 그린피스가 있죠. 그린피스, 환경 운동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이 ICC는 이제 경제 시장이라면 이게 환경 문제니까. 이 경제냐 개발이냐 환경이냐 환경 보존이냐 우리 후손 세대를 위해서 이 환경 보존 중요하다. 이 국제사회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다. 이렇게 봐도 별 그렇게 틀린 얘기가 아닌데요.
같은 NGO라도 NGO의 반대는 Governmental Organization이죠. 우리가 국제거래법, 국제법 공부하니까 이런 건 상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Governmental Organization. 이 두 기구는 이제 NGO입니다. 정부기관 기구가 아니고 비정부기관 기구고 국제사회에서 좀 성격이 서로 반대되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 학기 배운 인코텀즈랄지 UCP랄지 상인사의 어떤 자치규범을 제정한 규범 제정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큰 기구인데 이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런던 국제중재법원, 미국 중재협회, 국제중재센터, 그리고 세계 지적재산기구 중재본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중재를 요구하거나 중재 절차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다. 중재 규칙을 두고 있고요. 이런 기관들의 중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보통 그 기관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그 기관이 중재인 선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자, 이 기관 중재의 주된 장점이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중재를 위한 규칙과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 중재인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이 기관 별로 이렇게 중재인 명부가 있으니까요. 경험 있고 지식 있는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점, 그리고 중재 절차를 관리한다는 점, 중재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 번역 등과 같은 부수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점, 중재합의와 중재 판정을 집행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 나중에 뉴욕 협약에 따라서 중재 판정을 집행한다. 그 집행까지 이 기관 중재에서 아마 다 해줄 겁니다. 이에 반하여 기관 중재의 단점으로는 기관의 관료주의. 이게 정부기관은 아닌데 좀 약간 위압적이죠. 관료주의, 중재의 지연, 그리고 중재 비용이 비싸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임시 중재와 기간 중재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며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중재 조항을 계약 내용에 삽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중재 합의를 할 때 런던 상사 중재원 중재에 따른다 랄지 기관 중재를 한다는 합의를 명확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고려해서 합의를 해야 돼요. 자,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 있겠습니다. 기관 중재의 대표적인 예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다. ICC Court of Administration 이라고 부르는데 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에 의한 기관 중재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분쟁을 기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분쟁을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에 해결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 이제 중재 조항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본 계약에서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정된 한 명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동규칙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 이렇게 중재 조항을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제 그 대한상사중재원 모범계약서를 한번 참조해 보시라고 그랬죠. 중재계약 말미에 이렇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둠으로써 ICC 중재규칙에 규정한 상세한 절차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에 의한 기관중재 특징 중 하나는 중재인이 중재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위임사항 또는 심의 범위를 준비한다는 것인데 위임사항을 우리가 Terms of Reference라고 부릅니다. 이 중재판정부에 어떤 사항을 위임할 것이냐, 어떤 사항에 관한 판단, 절차를 어떤 사항 범위 내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판정할 것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중재 심리 범위랄지 이런 문제들을 살펴봤죠. 이 Terms of Reference란 말은 WTO, 이거는 이제 국제공법상 기구고요. 이 WTO 분쟁 해결 제도, DSU 관련해서도 나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WTO 패널이나 항소심
절차에 있어서의 항소기구, 뭐 또 상수기구라고도 부릅니다. appellate body.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 공법, 사법 분류론을 떠나서 어떤 중재로서의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물론 이제 법 개념론상으로는 이 WTO는 공법상 국제기구고요. 이 국제상사중재는 사법상 중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WTO는 공법상 중재로서의 성격을 띠는데 그 절차나 뭐 이런 그 성격이나 절차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WTO 차원에서도 이 패널이나 패널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할 때는 이 패널에 뭔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냐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Terms of Reference. 그러니까 우리 국내법상 뭐 청구 취지랄지 뭐 이런 거 비슷해요. 그래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런 것들에 구속되잖아요. 법원이 당사자들이 청구하지 아니한 그런 주문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의 청구 원인에 기속되어서 다른 사유로 그 청구를 인용한다 할지는 안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법상 분쟁, 분쟁의 해결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쭉 뭐 WTO 같은 공법상 국제기구, 뭐 사법상 중재, 또 소송에서도 다 비슷하게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있고 법원은 그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받아서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에 기속되고 중재의 경우에는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만 심판을 해야 됩니다. 심리하고 판정을 내려야 돼요. 넘어서는 안 됩니다. 중재인의 월권 행위가 되어서 나중에 앞서 봤죠. 뉴욕 협약상 중재 판정은 취소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중재 합의에서 허용된 심리 범위를 넘어서 판단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부 사유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른 주요 특징은 이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의 성격이다. 법원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원은 아니고 그 자체 분쟁을 심의하는 중재 판정부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중재인을 선임해서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의 경우에도 그 법원이라고 했을 때는 법원 행정 조직상의 의미로서의 법원이 있고요. 재판부로서의 법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 개념상 다른 것입니다. 재판부를 의미할 때도 법원이란 말을 쓰고요. 뭐 중앙지방법원 또 행정법원 할 때 그러니까 사법행정상 어떤 조직 기구로서의 법원이란 도 있습니다. 역시 그 중재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뭐 또 여기 중재법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 근데 이제 이게 법원으로서의 성격,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법원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중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중재법원이고 실제 그 중재 판정부가 아닙니다. 우리 법원 재판부 갈리듯이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은 중재의 전 과정을 감독하는 행정적 기관이다. 그러나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은 중재 판정의 초안을 검토하고 판정 형식을 수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인이 실체적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중재의 진행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법권 독립이라고 하면서 어떤 법원 사법행정적 관점에서 법원 뭐 대법원
뭡니까? 행정 관련한 어떤 기구를 두죠. 우리 헌법상. 그래서 이제 사법행정 관련해서 대법원장, 그리고 이제 그 차석대법관이 그 장이 되어서 사법행정상의 권한과 책임을 갖습니다만은 우리 국내 사법제도하에서는 이게 엄격히 분리되죠. 이 사법행정과 그 아까 재판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재판부의 실제 사법권 행사하고는 분리가 되는데요. 이 중재의 경우도 이제 어떤 구조상으로는 이게 비슷한데 실제로 이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이 중재 절차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내 사법제도하고는 좀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중재인의 독립성은 이 같은 실질적인 감독 요소에 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어느 당사자도 완전히 승리하거나 패배하지 않는 절충적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걸 우리가 컴프로마이즈 어워드, 절충 해서 결정을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의 경우와 같이 기관이 통제하고 중재 판정을 검토하는 것이 모든 중재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중재를 위한 설비를 제공하거나 또는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을 선임하는데 의견이 일하지 않는 때 이를 선임하는 경우와 같이 부수적인 역할만 하는 중재기관들도 있다. 그래서 이 기관 중재라고 해도 그 중재 기관마다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기관 중재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부수적인 역할만을 하는 그런 중재기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 사용하고 있는 중재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으며 조정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에 이어서 미국 중재협회가 있습니다.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이 미국 중재협회는 AAA라고 부르는 것인데 1926년 설립되어 뉴욕에 본부를 둔 중재기관입니다. 약 6만 명의 중재인이 등재되어 있고 국제중재를 담당하는 중재인은 약 3,000명 정도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재협회는 미국은 이제 큰 나라니까 국내 중재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중재, 국제 중재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고요. 처리하는 중재 사건의 숫자로서는 세계 최대의 중재기관이지만 국제 중재보다는 주로 미국 내에서의 국내 중재를 위하여 이용된다. 미국 중재협회를 국제 중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은 중립적인 중재기관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중재기관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 중재인이 주로 미국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1991년까지 국제중재에 적용될 중재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 등이 있어서 사실 미국과 미국 외의 타국 어떤 상인 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섭외적 성격의 중재에 있어서는 미국 중재협회가 좀 이용되지 않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 중재협회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보다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비교적 적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에 의한 중재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중재협회가 국제중재에 사용하고 있는 중재규칙은 2014년 6월 1일에 개정 발효된 국제분쟁 해결 절차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자, 세 번째로 런던 국제중재법원이 있습니다. 런던 국제중재법원은 런던 코트 오브 인터내셔널 아비트레이션 LCIA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국제중재를 담당하는 가장 오래된 중재기구 중 하나로 1892년에 런던 중재회의소, 런던 체인버 오브 아비트레이션, 언어가 이제 런던 체인버 오브 아비트레이션입니다. 런던 중재회의소로 출범하였고요. 1903년에 런던 중재법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고, 1981년에 지금의 런던 국제중재법원으로 다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런던 국제중재법원은 최초에는 런던 시회사와 런던 상공회의소의 공동 주관하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원어로 나와 있습니다. Corporation of the City of London 그리고 런던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1975년에 이들 두 기관은 중재인 기관으로 통합이 되어서 공동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런던 국제중재법원을 운영하였다. 그래서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중재인 기관 이렇게 돼 있고 Joint Committee of Management 공동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했어요. 1983년에 다시 기구 개편이 있어서 런던 국제중재법원은 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다. 아까 제가 Commercial Establishment 라고도 얘기했는데요. 이게 중재 관련한 서비스를 아주 전문가적으로 잘 제공해서 어떤 수익을 취하는 그런 성격도 다분히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중재라는 것이 소송 절차에 준해서 공정해야 되고요. 당사자 간 형평이 중요하죠. 그런 어떤 중재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공적 성격이 있고 또 이러한 어떤 상업적 성격도 있는 것이죠. 한편 그 현재 런던 국제중재법원이 사용하는 중재규칙은 2014년 10월 1일 개정 발효된 런던 국제중재법원 규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재규칙은 기관마다 대동소이하지만 또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합의를 할 때 이런 여러 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 사례도 있어요. 런던 국제중재법원 상사중재원이라고도 하고요. 런던 상사중재원에서 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런던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런 조항이 그 계약서에 이제 삽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문자라고 그러죠. 미리 인쇄된 그런 계약서 서식에 부동문자로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읽지 않고 계약서에 이제 서명을 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계약이 체결된 것이냐, 중대한 점에 관해서 합의가 없으면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 조항이 효력이 있느냐, 합의된 계약 내용에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느냐, 이런 효력을 계속 갖느냐, 이런 문제들, 소위 그 Battle of Forms, 우리 이 강의 첫머리에 말씀드린 Battle of Forms, 서식 전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중재 합의를 할 때는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계약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중대한 변경으로 보통 보고요. 어떤 나중에 그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서식 전쟁의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국 상인의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또 상인이 그 반대 당사자에게 보낸 서신에는 또 대한상사중재에 따라서 중재가 행해지는 것으로 그런 서식에 따라서 이제 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관련해서 우리 앞서 사례도 나왔습니다만은 많은 서식들이 주고 오고 갔죠. 그런 경우에 과연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청약 그리고 승낙 관련해서 중대한 청약, 이게 만약 청약이라면 청약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그렇게 봐야죠. 중대하지 않다면은 새로운 청약이 아니고 원래 그 청약이 유효하고 그 청약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 사소한 변경이면은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소한 변경이 계약 내용이 되죠. 뭐 이런 법리들 앞에서 봤는데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중재 합의 관련해서 다퉈짐으로써 서식 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 이 교재를 기본으로 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6회차 시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이제 뜨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처음에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우리 교재에는 이제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국제거래법 관련해서 일부 어떤 교수님들은요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소위 운이 들어와 Principles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운이 들어와는 사법 통일을 위한 유엔 기구죠. 이 Principles는 이제 국제 규범 중에 뭐 원칙 뭐 이런 것인데 물론 이것은 나라들이 모여 만든 그런 하드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로 연속법인데요. 학자들이 모여서 만들고요. 그 CISG가 울스트랄 상거래법위원회에 따라서 이제 하드로 국가들이 만든 법 성격을 갖는 것에 이제 대비됐죠. 이것은 이제 대륙법계적 어떤 연역적 어떤 성격, 그러니까 이 대륙법계의 이 지적 성향은 연역적입니다. 원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죠. 탑다운식입니다. 영미법계 사람들은 그 지적 정통이 귀납법, 그러니까 바툼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뭐 민주주의적 사고를 많이 하고 이제 대륙법계 뭐 프랑스나 독일은 보다 관료적이고 뭐 그렇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보는데 이 우니드로와 프린스플즈는 이제 국제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으로 소프트로우로서 사법상 원칙을 담고 있고요. 대륙법계 계통의 학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Republic of Scholar라는 말을 써요. Republic이라고 하면 뭡니까? 공화국이죠.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학자들은 나라하고 상관이 없죠. 이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대통령도 아니고.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이 법을 만든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빗대서 학자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니드로와 프린스플스 이 계약법 원칙은 연성법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약법, 세계 차원에서 계약법에 관한 원칙을 담고 있어요. 뭐 계약 자유의 원칙, 뭐 선의 공정거래 원칙, 뭐 등등. 우리가 대륙법계 사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추상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럽 지역에도 유로피언 컨트랙트로 유럽 차원의 계약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대륙법계적 전통이 이제 유럽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니드로와 프린스플스가 유럽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을 우리가 이제 유럽 계약법 원칙
유럽 차원의 유럽 계약법 원칙이 또 나중에 성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의 사법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국제거래법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말씀드린 대로 이 통일사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통일사법. 그래서 비록 그 하드로는 아니지만 연속법적 형태로 이 통일된 UNIDROIT Principles가 있습니다. 이 UNIDROIT Principles는 이제 UN 사법통일기구가 만든 거예요. CISG는 UNCITRAL UN 상거래법위원회가 만들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법통일을 하는 두 기구가 있는데, 이제 UNIDROIT는 대륙법계적 전통이 좀 많이 풍기고 그런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 형태로 이렇게 이걸 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관련된 설명 이게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2016 2006 is a set of 211 rules 210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For International Contract 국제 계약에 관한 211개 조항. 그러니까 이 UNIDROIT Principles는 이제 법 체계상으로는 CISG법에 보다 이제 더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 계약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CISG는 말 그대로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국제 매매 계약 관련한 법이에요. 이 UNIDROIT Principles는 국제 매매 계약은 물론이고 뭐 국제 리스 계약, 뭐 국제 뭡니까 대리점 계약, 또 라이선스 계약, 뭐 여러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법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They have been drawn up since 1984 by an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f the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UNIDROIT. 이거는 이제 GO입니다. UNIDROIT는 UN 전문기구고 NGO가 아니에요. Governmental Organizatio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간 기구입니다. And they were ratified by the Council, representing 64 governments of member states. 그래서 이 UNIDROIT 계약법 원칙, 국제 계약법 원칙은 카운슬, UNIDROIT 카운슬에 의해서 비준되었고 64개 정부들이 비준하였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하드로가 된 건 아니고요. 국내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제 이 UNIDROIT Principles를 뭐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준은 엄격한 국제법을 만드는 그런 성격의 비준은 아니죠. 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1회차 시분이 더 남았는데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원어로 국제거래법을 공부하니까 좀 원어도 한번 봐야 돼. 원어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6회차 시에서 뵙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